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의 대표로 있는 허경화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지가 저희가 아마 코로나 시대 한 지난 2년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익사이팅하다는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의 산업 동향 및 개발의 발전 방향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포럼에 연자로 초대를 해주신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과 신약 개발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글로벌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저희가 글로벌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세 가지의 섹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저희가 총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이런 바이오 의약품 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필요성과 혁신의 중요성을 사실은 그 안에 충분히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919년 그리고 20년에 글로벌 시장은 오히려 6.3% 그리고 작년에는 무려 15%의 성장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백신으로 인해서 모더나 또는 파이저의 백신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작년에 특이하게 바이오 의약품 전체 시장이 15%의 성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까지의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을 포캐스트를 하면은 2026년에 약 한 1,350조에 이르는 시장이 될 것이고, 연평균 즉 케이거 약 한 6% 정도의 시장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규모도 저분자 화합물에 비해서 적었던 시장이 2026년이 되면 거의 50대 50의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면서 약 한 67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은 특히 신기술 기반의 분야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대표적인 기술로서 단일 클론 항체, 막 그리고 셀 앤 진 세라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성장률은 각각 26%와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신약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신약의 작년에 FDA 허가는 작년에도 팬데믹 상황에서도 50건을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 더 늘어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 비중은 이제는 27%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하나 특이한 사항은 First in Class, 즉 가장 먼저 해당되는 혁신 신약이 비중이 무려 36%에서 54%라는 아주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혁신 신약의 바이오 약품 그리고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결국 외부와의 협력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볼 수 있는 인덱스로서 저희가 테크 트랜스퍼 즉 라이센싱 또는 M&A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테크 트랜스퍼를 보면 21년도에 전체의 딜 규모는 약 148 빌리언, 다시 얘기해서 한 150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A 시장 역시 작년에 254 빌리언,
약 한 270조 정도의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분석을 해 보면 이 라이센싱 딜의 대부분이 임상, 일상 이전 단계, 즉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약 한 47%입니다. 그 얘기는 초기 단계 물질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테크 트랜스퍼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 마찬가지입니다. M&A 역시 약 한 50%, 약 한 반수 정도가 스몰 캡, 다시 얘기해서 마켓 밸류가 약 한 2조 이하 되는 회사들의 그 M&A의 주 타겟이 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빅파마가 M&A를 통해서 또 새로운 컨버전, 새로운 혁신,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 신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라이센싱 딜 등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이해제로서 특히 라이센싱 딜에는 항암제, 온콜로지 그리고 CNS의 기술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비나 또는 셀 앤 진 세라피가 그 주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이오니스 파마슈티칼즈 간에 만들어낸 아밀로이드증 타겟, 그리고 그 모드 오브 액션은 RNA 인터피어런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세대 약물입니다. 이렇듯 다국적 기업과 바이오텍 간의 상생이 지난 수년 동안 점점점 가속화가 돼서 실제로 그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는 FDA에 출원하는 그런 그 신약의 소스를 보면 70%가 엑스터널 소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글로벌 벤치마킹을 보면 바이오 클러스터의 그 구축과 발전을 예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보스턴, 그리고 영국의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메디시티, 그리고 벨기에의 바이오윈, 또는 유럽의 독일에 있는 바이오엠 등 유럽과 미국도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대학과 연구소와 그 임상과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정부의 지원하에서 바이오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벤치 투 베드라는, 즉 트랜스내셔널 리서치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어떻게 하면 환자의 언맷 니드한테 직접적으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느냐에 그런 관점을 놓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보스턴에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고 이제는 민간 주도로 만들어지면서 구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생과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ragmentation 아니면 concentration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그 2020년에 우리나라도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가 전국 15개 시도에 지금 2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각 클러스터마다의 차별점이 부족하지 않나, 또는 클러스터 간의 협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유럽의 CEBR이라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와 한번 접촉을 했는데, 사실은 유럽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 구축하고 진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지만 비슷한 일을 옆에 클러스터에서 다시 반복하는 일이 많고, 다시 얘기해서 시너지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약 한 40여 개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서 서로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항상 갖고 있는 인재 육성을 어떻게 하면은 각각이 하지 않고 같이 뭉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유럽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 CEBR의 그 메인 서브젝트 중에 하나는 디지털 헬스입니다. 그와 같이 그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좋은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산성이 높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레귤레이션과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이 제약바이오 산업은 규제가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 조화라는 말도 씁니다. 실제 미국에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파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의 백신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 이코시스템, 즉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약 한 20조 원이 투여가 됐고, 그 중에서 3개 회사의 아웃풋을 만들어낸 것이죠. 또 한편에서 보면 싱가포르도 테마섹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는 국부 펀드이고 약 한 260조 정도의 규모를 돌리면서 그 중에 약 한 10%에 해당되는 20조를 작년에 실제로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개런티된 것은 아닙니다. 즉 바이오 산업이 갖고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싱가포르 테마섹에서는 같이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은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MFDS, 즉 식약처가 과연 미국의 FDA나 유럽의 EMEA에 비해서 우리의 리소스가 과연 얼만큼 갈 수 있을 건지, 실제 8,000명과 200명, 사실 너무 적은 숫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전문화된 역량이 필요하고 더 많은 심사위원을 둠으로써 MFDS가 어찌 보면 산업계의 파트너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그 자금력, 즉 바이오 산업에 들어가는 그 자금력이 저희가 이제 국가신약사업개발단 KDDF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롱텀 스트래티지로 갖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전체적인 그 규모가 10년간 2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다른 쪽에 어떤 그 크기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탈추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정부의 조금 더 집중적이고 큰 단계에서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의 투자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는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찾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Research or Development. 저희들이 작년에 그 몇 가지 그 자료를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의 연구 효율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P 또는 뭐 논문 게재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통해서 나오는 성과, 즉 아웃풋, 마지막에 임상을 통해서 신약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산 신약이 작년 12월에 팩스프라잔을 통해서 34번째 국산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산 신약 34개 중에 글로벌 신약은 사실은 3개입니다. 그만큼 아직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1위는 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제 최근에 아까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제 뭐 K9부터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력 개발을 통해서 또 다른 레벨의 산업화를 만들어낸 대표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개발의 효율성의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성공 요인이 그 지역 내에 산업 참여자가 정말로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스턴에 있는 그 캔달 스퀘어를 가면 뭐 암젠, 닥게다, 뭐 모어크 해서 정말로 점심 시간에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만나고 테크 트랜스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초기에 정부 지원, 즉 매사추세츠 바이오 쪽에서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프라를 갖고 활발하게 민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R&D의 사업화 또는 뭐 R&BD라는 말도 쓰는데 결국 상용화, 커머셜라이제이션과 R&D가 과연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 퀘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보스턴 쪽에서 나온 그 약물 파이프라인이 전체 미국의 파이프라인의 14%에 해당되고 글로벌 파이프라인의 약 한 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RA, 즉 인허가 문제 또는 규제 과학의 리더십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의약품은 결국 국민 보건과 항상 함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RA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RA의 government leadership, 다시 얘기하면 investment leadership. 우리가 얘기하는 그란트, 즉 지원과 투자는 맥락이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산업 그리고 다른 산업과 틀리게 최소한도 1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려면 우리의 그 R&D 인베스트먼트의 스트래티지도 조금은 더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R&D입니다. R&D의 그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이언스 및 비즈니스라고 한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4년 전에 벨지움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갔는데 그 연구기관에 뭐 굉장히 많이 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사이언스가 결국 비즈니스를 축적을 하는 그 선순환을 어떻게 더 빨리 달성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가 그 바이오 클러스터의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같은 일을 되풀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better things better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래버레이션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이 라이프 사이언스가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크 트랜스포 1년에 10조 이상을 이미 지난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다시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캐시 플로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을 반만 단축 마라톤만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의 역량이 글로벌 역량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진취적인 그런 방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가보지 않은 즉 레이트 페이스의 임상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더 사업화하는 과정들도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역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빨리
우리 바이오 산업을 정말로 미래의 먹거리와 보건 산업으로 선진국들을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업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마치면서 이제 목표는 이제 글로벌 신약의 개발 완주다. 그리고 우리가 트라이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계를 대표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를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학연병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